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북 교류 협력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의 비관, 의지의 낙관이 전시한 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즉 이 말은 차가운 이성으로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난 그 70년간의 남북 관계가 그러했듯이 파국의 바닥을 친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만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희망의 끈을 잡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순서는요. 남북교류 협력 왜 해야 하나를 잠시 살펴보고요. 지난 시기에 남북교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잠시 진단해보고 최근에 남북교류 협력 추진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 왜 해야 하나입니다. 남쪽에서 이야기된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교류 협력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서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북 교류 협력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하면 우리가 보통 사회문화 교류 협력, 경제 협력, 그리고 인도적 대북 지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말 그대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 보도, 즉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그런 비영리적인 활동을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이때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 태권도 교류, 뭐 이런 체육교류라든가 아니면은 남북이 합동으로 제작했던 뽀롱뽀로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남북 합동 공연,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문화 교류 협력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15 공동행사라든가 8.15 행사, 이런 남북 공동행사도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경제협력인데요. 경제협력은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반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고용한다든가 용역을 제공하고 또 행사를 개최하거나 서로 연구 활동을 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협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그다음 개성 공단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뭐 이런 사업들이 경제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뭐 크고 작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경제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포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인도적 대북 지원인데요. 북한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단순한 긴급 구호는 물론이고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축산, 산림, 환경 분야 등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이 대북 지원은 단서가 붙습니다. 반드시 분배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 쌀 지원이라든가 의약품 지원, 그리고 양묘장 건설, 북한의 삶이 많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동안의 남북 교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전략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남북 협력에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곡점 그 시기를 구분해 보자면 4개 시기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1972년에 있었던 7.4 공동성명을 전후로 해서, 그리고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2018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이 4개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남북 교류가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4 공동성명 전후인데요. 북한은 1953년에 휴전협정 이후에 54년에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제네바 회담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쪽에 교류를 제의를 했어요. 그러나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1960년대에 와서 북한이 빠른 그 전후복으로 인해서 경제나 어떤 국방에 있어서 남쪽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 훨씬 더 그때는 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 국력 우위를 가진 그 자신감으로 비롯돼서 수시로 남쪽에 교류를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수용을 하지 않았죠. 왜 그러느냐? 이 교류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우위에 있는 데에서 열세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남쪽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이 당시의 교류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느냐? 북한에서 어떤 교류의 본질적 목적,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 목적보다는 남북 간의 그 당시는 체제 경쟁을 하던 대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경쟁을 위한 어떤 하위 개념으로 이것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1970년대가 되면서 세계적인 대탕투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 편승해서 남북 간에도 1971년에 남북 적십자 접촉 회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2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당시 성명 내용이 남북이 다방면에서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는 사실상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접촉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가 됩니다. 80년대가 되면서 북한 주도로 남북 교류를 시작을 하는데, 1981년도에 북한이 그 재미교포 김상랑 목사를 평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는 사례가 바로 1981년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면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를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실 북한은 종교가, 진정한 종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기독교의 인도적인 정신 이런 거, 아니면 전 세계에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목사를 초청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방북을 해서 한 6개월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흐름이라든지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에 대한민국에 큰 수재가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재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 수재 물자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우리로서는 북한하고 83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화를 하려고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계기로 북한하고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85년에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서울 평양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쪽에서 실제적으로 교류가 시작된 것은 또 85년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평양을 가게 된 거기 때문에 85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86년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제 부실 삼아서 북한이 교류를 중단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 이 시기에 왜 북한이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그랬느냐? 북한의 교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북한은 어떤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인적 교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전선 전술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반부와 접근하고 그다음 남쪽의 인민들을 접근해서 자기들의 사상, 문화를 갖다가 널리 알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한 통일, 이런 통일전선 전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교류를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쪽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가 앞서게 되지만은 그래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볼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이 끊임없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차원에서 교류를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남북이 체결을 하게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사망을 했죠. 이제 거기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나누는 게 주역이 되겠는데 1990년대 되면서 탈냉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동부 사회주의 무너지면서 동서독일도 통일이 되고 이러면서 또 소련, 중국도 사회주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러면서 탈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남한 주도로 남북끼리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 입장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88년도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어떤 대결의 상대가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8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남북 이제 경제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 주식회사 선경이 일본에 가서 북한을 처음 접촉한 것이 이제 88년이었고요. 89년 1월 달에 현대 정주영 그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금강산 개발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만인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2년에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남포공단 조성 문제를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사실상 이게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거의 뭐 권리 장전이다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15 공동선이라든가 14선언, 그다음 4.27 판문점 선언도 결국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바탕을 두고 조금 더 변화된 상황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합의서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정말 중요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합의서는 이제 주로 화해, 협력, 불가침, 그 다음에 교류 협력 이렇게 이제 세 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90년도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구라든가 음악회든 이런 사회문화 교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90년도에 이제 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채택을 했지만은 사실 동부 사회주권이 몰락이 되면서 상당한 피포의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 이 동서독 통일을 보더라도 언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이런 것.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언제 남쪽이 우리 북쪽을 먹을지 모른다.
이 먹는다는 표현을요, 김일성이 88년 신년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키우는 문제가 아니다. 김일성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통일, 이것은 바로 이제 먹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쪽에 의해서 막 흡수통일을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북한의 최대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류를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북한 어떤 사회주의 건설에 불리한,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교류를 했다, 선별적인 교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와서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 2000년에 다 아시겠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하게 되죠. 그래서 교류 협력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98년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에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참여 정부도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14선언을 하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2006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여론에서 아니 이런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교류 협력을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참여정부까지는 교류 협력이 그런 대로 잘 지속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개방 3천이라는 대북 정책을 내세웠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시기에는 교류 협력이 상당히 부침이 많았죠. 되다 말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남한 정부가 5.24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북한이 4차 북핵 실험을 하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엄청난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그 초반에 북한은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2000년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쭉 이어져 왔고, 2000년 초반에마도 굉장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도 돈. 어떻게든 간에 경제적으로 조금 이 경제난을 벗어나 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이 내세웠던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것을 내세워서 실리 교류를 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교류 협력을 웬만한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전후로 해서는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교류 협력이 재개가 되는데, 2012년에 등장하는 김정은은 정권 초기에 어떤 권력 안정화라든가 안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남북 교류 협력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소위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되지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하면서 남북 간 다시 교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만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 있었던 그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이 대난을 하고 남북 관계를 단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교류에 대한 입장이 뭐냐? 남북 공동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 이거예요. 6.15 선언, 14선언,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그 선언을 이행을 하면 남북 관계가 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로 지금 고강도의 어떤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지난 시기에 교류 협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은 교류 협력에 대해서 꾸준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것은 다 교류 협력을 했지만은 김정은 시기에 와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그런 자잘한 교류는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렸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성과가 없게 된 것은 소위 말하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남쪽의 모든 책임이다.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남쪽하고의 그런 자잘한 교류 협력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금년 8월 달에는 당 대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쪽에서 계속 통일에서도 방역 협력을 하자,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자, 뭐 개별 관광을 하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한마디 일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류 협력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일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떤 건가? 남한은 상호든 인적 교류를 통해서 접촉면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접촉을 통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모기장론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장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사회주의 그리고 사상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 모기장론이 나오게 된 것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열흘 뒤에 김일성이가 당 중앙 간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쪽하고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은 이 교류 협력이 굉장히 북한한테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교류 협력을 하기는 하되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것만 교류를 해라. 불리한 것, 즉 자본주의 바람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것은 모기장을 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죠. 시원한 바람은 바로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것이고요. 파리, 모기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바람이다 이거예요. 사회주의에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기장을 쳐서 이 파리, 모기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바람인 이 파리, 모기를 철저히 타단을 해라. 이래서 북한의 이제 모기장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장론은 현재에 있어서도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그럼 어떤 것인가? 먼저 남한 환경을 살펴보면요. 물론 부정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관계 경세로 인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죠. 2008년 이후에 사실상 교류 협력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굉장히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류 협력을 추진했던 NGO라든가 기업들이 어떤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굉장히 약화가 됐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도 대북 인식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죠. 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류 협력을 어떤 발전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교류협력 지원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를 작년에 대북 지원 사업자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가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환경은 어떤가? 물론 북한도 부정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제 와서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대북 제재가 가장 큰 문제이죠. 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요인하는 동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뭐 잘 자란 이런 교류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교류 협력을 요인하는 동기가 좀 약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주민 사상의 오염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30 세대, 소위 MZ 세대들의 어떤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그래서 인간 개조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사상 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국경이 봉쇄가 되고, 이에 따라서 대남 접촉을 중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죠. 그 협력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뭔가? 김정은 시대의 국가 발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과 연동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류협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018년 4월 달에 북한 당국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핵무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자력갱생 경제 건설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자력갱생은 자기네끼리 하는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원료라든가 자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갱생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 경제 사회문화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우선 국가 발전 목표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통해서 인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과 문화 생활을 병행해서 향상시키겠다. 이민 2천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금년 1월달에 있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당의 당면 목적으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활동 원칙으로서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물놀이장 건설이라든가 스키장, 승마장, 또 서양요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민들의 어떤 물질 생활을 좀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 북한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동력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변화, 속도, 북한에서는 단숨이라고 그러죠. 시장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과 정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확장시켜서 북한산 제품의 생산 능력을 단번에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군수 산업기술을 만약에 민수로 전환을 한다면은 우리가 남한의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재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에서 지금 2000년에 나왔던 진달래 세븐이라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아이폰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휴대폰은 인공지능, 그다음 뭐 지문 인식, 뭐 문자 인식, 음성 인식, 그다음 얼굴 인식, 생체 인식, 뭐 증강 현실까지도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북한의 어떤 정보화의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가 600만 명, 그러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장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보 교환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런 휴대폰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가 된 사회에서 지금 북한이 그러면 다 인터넷도 가능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특수한 계층들만 인터넷을 활용하고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인트라넷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융 분야를 들 수 있는데 북한에서 전자결제 카드를 사용하고 이자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북한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이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 간의 협력을 해서 핀테크라든가 이런 사업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울림 2.0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전자카드를 휴대폰에 충전을 해서 송금이라든가 결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QR코드를 생성해서 간편 결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도 하고 배송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분야의 협력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장화 현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화 확산이 되면서 어떤 북한 체제라든가 주민들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서 시장화 형태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상품도 다중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장마당에서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은 북한의 이제 대성백화점인데요. 대성백화점에는 샤넬 같은 명품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시장에서 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슈퍼 같은 데서 물건을 사서 바코드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시장 활동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의 택시, 안락 택시라고 하는데 이 택시를 이용을 하면서 택시를 부를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부르고 그래서 시장화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택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화가 주민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나중에 남북 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면서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남북 통합이라든가 통일의 굉장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혁신, 변화, 이제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모란봉 악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란봉 악단은 2012년에 이제 김정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범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보고 김정은이가 모란봉 악단이 일하는 본보기 일본세다 그리고 혁신의 모범 사례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모란봉 악단의 창조 기풍을 따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단순한 공연 중심에서 다양한 인적 교류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콘텐츠를 개발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혁신으로 아젠다를 옮겨가면서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추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문화에서 북한이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선진 문화 기술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도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남북 교류 협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남북 교류 협력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정책 방향과 교류 협력 대상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류협력 대상은 어떤 대상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교류가 잘 되겠는가? 김정은의 직접 관심인 방침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침 대상은 어떤 게 방침 대상이냐? 김정은이 주로 현지 지도를 했던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방침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현지 지도를 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들하고 해야 되느냐? 힘 있는 기관과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당과 관계된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북한의 우리로 치면 행정기관들하고 사업을 해서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기관과 해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류협력의 여건은요, 북한의 어떤 변화와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수요는 북한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정책 변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를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바로 교류협력을 해볼 수 있는 수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 의지가 강해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의지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교류협력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상당히 주체적인 방식,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을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협력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서 기본 방향은 어떤 건가? 북한의 분야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중심고리를 찾아내는 것. 소위 말하면 김정은이 인민중시, 청년중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민과 북한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조치를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장화 과정에서 발전하던 정보화가 비공식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또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이에 따른 의식과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북한의 변화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굉장히 열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용 가능하고 성과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신뢰를 넘어서 북한 주민 스스로 경제, 사회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즉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진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과거 같은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교류협력의 어떤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럼 교류협력 추진 단체는 협력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대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는 남북 어떤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서 남북 통합에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조정을 해나가고, 민간들은 사업 노하우 그리고 집행력을 발휘를 해서 같이 민간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정부는 교류 협력을 지원해주고 확대를 위한 어떤 제도화를 위해서 합의서라든가 협정서 등을 체결해서 교류 협력을 뒷받침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이 뭔가? 첫 번째로 북한에 도움이 되면서 주민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 왜냐? 제가 모기장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주민 사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 이를테면 국경을 초월하는 사업,
그래서 말라리아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풍, 그 백두산의 솔리 폭발이 지금 굉장히 심해서 백두산의 그 소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 아니면 코로나 이런 감염병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남북 방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김정은도 역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이던 당 정치국 회의에서 식량 기후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한의 태풍, 가뭄, 홍수가 심하게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초래가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사업이 중요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호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이 2019년부터 2030년까지를 국가 환경보호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DMZ 평화지대화라든가 생태관광 이런 사업이라든가 북한의 물이 굉장히 나쁘죠.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관리라든가 또 관광개발구, 뚝구 이런데 어떤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북한이 최근 들어서 중시해온 유기농법,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기농법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북한이 산림 황폐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이 산림 복구 사업은 사회주의의 수호전이다, 애국 투쟁이다, 유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성 양묘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놨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산림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했던 우리가 그런 기억을 본다면 북한이 그만큼 산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산림 황폐화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기술 전당도 만들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엄청나게 과학기술 발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CT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의 중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싱가포르 민간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1년에 2번씩 북한에 방문을 해서 북한의 어떤 벤처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북한하고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영화라든가 음악, 또 애니메이션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 볼 수 있겠다. 그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이 북한이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 작품입니다. 저기 악마를 이긴 억스라는 작품인데 북한이 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넘버 1위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하청을 받으다 이런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남북의 가치 컨텐츠를 개발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축구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축구는 세계로, 그래서 축구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축구 선수들을 해외 유학도 보내고 선진 축구 기술도 도입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다양한 체육 교류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또 그때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편승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은하라는 그 여성이 북한을 선전을 하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꼬마 리수진이가 평양 어린이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어쨌든 정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은 이런 것도 함께 추구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 간에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추진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북한이 과학으로 돌파하고 과학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인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민들을 대학 수준의 어떤 과학기술을 가진 인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내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 관련해 어떤 기업 창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남북 공동 창업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북한의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하는 은정 첨단 기술 개발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김일성되는 첨단과학기술, 김책공되는 미래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류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지금 개성공단 같은, 지금 개성공단이 크게 개발되었습니다만 공장을 운영하지 않은 다른 부지 이런 쪽에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를테면 핀테크라든가 뭐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나만의 어떤 그 자본력과 비즈니스의 창출 능력, 그리고 북한의 규제 없는 환경, 그리고 집중화된 의사결정이 합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북한이 새로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 하면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결정만 하면 그건 바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번영을 하고요. 나아가서 평화통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은 하나의 과정이자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